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온라인 대변인 이승아입니다. 올해 초 해병대 지원율은 4.5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에 자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3월이었죠. 인기 탤런트 현빈 씨가 3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고령자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무엇보다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병역 기피를 했던 모습과는 달리 군에 자원 입대했다는 점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인기나 부에 연연하지 않은 떳떳한 결정이었기에 그의 선택이 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공정사회 8개 중점과제 가운데 공정병역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KT 올레 온에어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꿈꾸다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토론자와 국민 토론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안석기 선임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에서 인력, 인사, 조직 및 병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안석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병역 명문가를 알고 계시나요? 자랑스러운 병역 명문가의 3대입니다. 김영우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과학기 과정으로 지금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영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 말주변이 워낙에 없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말을 최대한 소식껏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두 분 토론 함께하고 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트위터에서도 두 분 토론 함께하고 계시죠? 트윗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의 의견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 전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두 분께서 모두 병역의 의무를 마치셨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박사님부터. 네, 저는 아쉽지만 현역이 아니고 대체복무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병역 의무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김영우님께서는? 저는 육군으로 다녀왔고요. 네. 군수사령부 예하에 네. 구탄약창이라는 데서 행정병으로 육군을 마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거기에서 사실 간부들의 외박이나 휴가 같은 휴가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담당을 했었고, 네. 지휘 통제병으로 있으면서 이제 야간에 지휘 통제실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수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토론자분들께서는 공정병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기본적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석기 박사님. 네. 일단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이제 주관적 인지에 기반한 평가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주관적 인지이다 보니까 대상, 경험 유무, 그 다음에 세대 등에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인지의 수준이 서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병역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도 법제도적으로 병역 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루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예외 없이 병역 대상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매년 역종의 판정 기준을 갖다가 재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신체 검사 기법을 갖다가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이제 여타 의무와 마찬가지로 국방이라는 공공재의 특성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회피하고 싶어 하는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역 면탈이 가져다 주는 개인적 이익을 누구나 다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병무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07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500여 명의 병역 면탈 건수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이게 네. 과거랑 과거에 비해서 증가했다라는 어떤 그런 경향성들은 발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요 병역 면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네, 어떤 특징이죠? 첫 번째로는 그 병역 면탈의 수단과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능화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소수지만은 연예인들, 의사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인 관심 집단의 면탈 사례가 좀 많다. 근데 이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사회 관심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습니다. 소위 관심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보통의 건전한 그 국민 일반의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공정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국민의 주관적인 평가니까요. 전반적으로 병역 면탈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 감소한 것은 사실이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면탈 방법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또 연예인이나 의사 등 이 사회 지도층의 면탈 사례가 많은 편이군요. 예, 사실 제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 심지어 군대를 다녀온 분들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낫다. 네. 이런 인식을 되게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병역 특례나 전문 연구요원과 같은 대체 복무를 통해서라도 현역 복무는 꼭 피할 수 있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군복무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군대를 간다는 게 사실은 신나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군대 가기 전에 두렵기도 하고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피하고 싶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의견이 많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않고 그렇게 좀 공정사회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른 분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김영우님께서 또 이제 현역 복무 가능하면 피하고 싶으셨다고 하니까 좀 의외인데요. 병역 명문가에게서 좀 듣기 힘든 말이 아닌가. 네,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보다 투명한 병역 이행 이게 급선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투명한 그 병역 이행의 문제라는 것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의무자가 마주치는 국가 행정과의 접점에서 사실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로 병역 의무자가 접하는 최초의 접점은 신체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의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 판정 기준을 개선한다든지 검사 장비 및 방법을 최신화한다는 등 이런 많은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구체적인 그 제도적인 그 측면보다도 왜 본인이 해당되는 판정 기준을 받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노력이 더불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는 그 부대 및 특기 분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 복무부대 결정을 할 때 많은 그 훈련병들이 본인이 원하는 부대 내지는 원하는 특기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과정을 보면 난수 추첨에 의해 가지고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받지 못한 그런 그 특기라든지 부대에 대해서 심지어 이런 과정조차도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지 못했는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노력이 첫 번째로 좀 병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대체복무제도를 포함한 사회 관심 집단에 대한 투명한 관리의 부분입니다. 사실 그 대체복무제도 중에서도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제도의 원래 설립 취지 자체가요. 과거에 60, 70년대에 낙후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의 성격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의 발전상 이제 요런 그 제도의 설립 취지가 좀 많이 달성이 됐다고 놓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과거보다 좀 소폭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분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고위공직자 자녀 등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병역 이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포함돼서 논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논의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병역 이행에 필요한 재반 행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좀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옴부즈만 제도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병무행정의 시작점인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부대 배치, 그다음에 뭐 특기 분류 이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신체 검사에서부터 부대 배치 과정까지 이제 모두 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 네, 지금까지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그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세계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저는 2001년에 그 안석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체 검사를 받고 저는 2급 판정을 받긴 했지만 일단 현역으로 아니, 뭐가 부족해서 2급 체중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 몇 킬로 정도였나요? 뭐 좀 적었습니다. 조금만 더 적었으면 거의 면제까지 가능할 정도로 네. 좀 적은 되게 말랐었는데 네. 그래서 2급을 받고 일단 그래도 현역이기 때문에 그때 여름에 이제 그 입대를 해서 네. 이제 그 792일이라고 사실 우리 인생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게 별로 많지가 않을 텐데 792일 동안 하고 제가 바로 다음 번부터 군생활이 좀 줄긴 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병역 의무를 이행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갈 때 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다 그런 뭐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한 거보다는 네. 네, 뭐 언젠가는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늦기 전에 입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항상 이제 뭐 당연히 그때 되면 군대를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가게 됐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과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훈련소 마치고 자대에 가서 이제 행정병 보직을 받고 자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땠나요? 그 자대 생활이 사실은 제가 뭐 걱정하고 우려한 대로 일단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행정과 일 자체가 제가 뭐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 생소하죠. 일들이, 예, 네. 뭐 결제하고 이런 그 모든 프로세스들이 제가 전부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 그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행정과장님이나 뭐 인사기록관님 뭐 그런 그 간부들한테 정말 혼도 많이 나고 그 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네. 그거보다 사실 진짜 어려운 건 그 내무실이라고 하는 그 군대 생활, 막사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이제 뭐 살아온 생활 방식, 그러니까 집에서 사실은 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뭐 학교 다니고 그렇게 그냥 곱게 이렇게 자라다가 막상 거기에 내무실을 가니까 이제 뭐 일단은 거기에 17명이라는 네. 남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계급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뭐 이거는 끝없는 그 꾸지람과 갈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제가 좀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저는 그렇게 계속 살아왔을 텐데 그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지만 뭐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아마 군대를 갔다 와서는 오히려 그 병역 이행을 통해서 정말 그거는 뭐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환골탈태하게 해준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내무실에서는 총 몇 분 정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나요? 그러니까 원래 정원 14명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당시에는 이제 17명이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막내들은 거의 이제 공간이 없는 거죠. 뭐 어느 정도 공간에서 생활을 하길래? 예, 네. 뭐 내무실 그 이제 이렇게 관물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2명이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트리스 하나에서 2명이 자는 상상도 못할 그런 네. 환경이 그렇군요.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 네. 그래도 그 2년 동안의 군 생활이 지금 김영훈님의 삶에 보탬이 됐다고 하니까 네. 좀 기쁩니다. 근데 우리의 이 군 복무 여건 개선해야 할 부분이 그래도 있겠죠, 박사님? 네. 군 복무 여건의 개선이나 혁신이라는 것은 단지 병역의 공정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병역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군에 오고 싶도록 하는 그 생산적이고 건강한 군을 만드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 병역 문화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질적인 어떤 그 구타, 가혹행위, 뭐 비인격적 대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군의 문화를 갖다가 지금도 현재 시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그 병영생활 행동 강령이라든지 뭐 군 인권 업무 훈련이라든지 군 병영생활 상담관 제도라든지 다양한 그 노력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그 문화라는 것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그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요. 네.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특성을 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건강한 군의 복무 여건을 만드는 노력으로 의료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현재 시설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장비를 현대화한다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의 의료 체계라든지 군의 막사라는 것 자체는요, 네. 전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그 비용을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이 당연히 좀 부재하고 예산의 어떤 문제들이 또한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노력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 지속적인 관심이 투여가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산적인 군 복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은 역시 군 복무의 기간을 갖다가 낭비로 생각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과 이를 사회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 뭐 사이버 지식정보방, 뭐 군 복무 중에 학점 취득한다는 문제 등 원격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대학의 어떤 학점을 갖다 딸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그다음에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에 뭐 지원한다는 등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실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이러한 노력이라는 것들은 단지 그 군 복무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내용의 다양성들이 추구돼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군 생활과 사회 생활과의 거리감을 좁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건강한 군을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네, 김영훈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군의 건강 상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군대 입대할 때만 해도 네. 뭐 많은 게 벌써 바뀌었다고 선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좋아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지내는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방금 듣고 하는 얘기인데 이동을 위해서 막상 투자가 안 돼서 그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정말 열악하긴 합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때 이렇게 좀 새우잠 자기도 하고, 그리고 샤워실 같은 데도 이제 그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서 네. 그 정해진 시간에 거의 5분도 못 씻고 그냥 막 뛰어나오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현실이고. 그럼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나요? 겨울에도 그 시간이 아니면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7시에서 8시까지 해서, 그리고 1내무실은 10분까지, 2내무실은 20분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 타임 스케줄 이렇게 정해져 있군요. 예. 그 안에 집중적으로 샤워를 해야 되겠네요. 특히 막내들은 더 빨리 씻어야지. 네. 예, 그런 정도로 네. 이제 굉장히 좀 환경이 열악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많이 그래도 개선은 점점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목욕탕도 하나 뭐 씌워주고 이렇게 개선은 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은 그 요즘 군대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진짜 이건 격세시감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뭐 많은 부분이 좋아지고, 그 생활 면에서도 사실은 뭐 옛날에는 구타도 존재하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간 이후로는 사실은 구타는 없었고, 뭐 엄격하게 이렇게 막, 물론 저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군의 조직 자체가 수직적인 관계라는 전제를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분들은, 그 군대 본질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뭔가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존에는 그런 얼차려나 이런 상하 조직들에 의한 그런 부조리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런 본질에서 잘못 변형이 된 형태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정부나 그런 군 상부에서 그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그러니까 제한을 해서 많이 근절이 돼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부작용이 생긴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참들이 아니면 이제 선임들이 후임들을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 뭔가 제재 수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후임들은 이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사실은 군대의 그 본질적인 그런 원칙적인 그런 체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네요. 그런 되게 미묘한 줄타기 같은 건데 너무 상부의 그러니까 선임들의 그런 걸 없앨 수도 없고 또 너무 줄 수도 없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참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그 선임들한테 이제 뭐 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벌을 줄 수도 있는 네. 뭐 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뭔가 신상필벌이라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이제 그 군대에서 네. 좀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아까 뭐 안석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인생에서 이렇게 좀 썩는다는 식으로까지 속된 말로 네. 얘기할 정도로 군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이고 그런 인식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활 여건이나 복지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군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생산적인 군복무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뭔가 대책을 해주면 좀 더 군대를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사실은 군대에서 뭐 그 선임병 부모님께서 기증하신 네. 책꽂이가 이렇게 있어서 뭐 화장실 가서도 한번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개발 시간이라는 게 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동안은 이제 막내가 유일하게 고참들한테 혼나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예 본인만의 시간이라서 시간이군요. 네. 그때 책도 읽고 이제 많이 네, 이렇게 군에서 보내는 시간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요? 군에서의 시간이 인생에서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의 기회를 주거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 또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병역 유행자에 대해서 그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없다기보다도 어려운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한민국 남성 인구의 95% 이상이 그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의무 부담의 보편성 때문에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성을 제한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보편적인 복지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이 의무 부담과 그 수행의 보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이 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그 병역 이행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의 문제는 군 생활이 개인에게 갖는 가치와 그 다음에 의미 부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 그 아버님 세대들은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군복무 자체가 사실은 복무자 개인에게 보상과 예우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기술 및 경험이라는 것이 그 군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군 복무를 통해 가지고 사회생활로 연계되는 그런 그 예우 내지는 보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의 얘기고요. 문제는 이제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이 이제 상당 부분 변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네. 인정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보상과 예우의 차원도 달라질 필요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상과 예우의 이제 차원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자 그러면요. 네.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이 있고 역시 비금전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 좀 어프로치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병역 복무자에게 가장 그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제도들이 현재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 현역병 학자금 이자 납부를 면제해주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 군 복무 기간 중에 발생하는 그 이자를 갖다가 국가에서 대신 납부하는 이런 제도들이 지금 검토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제도가 역시 정부 예산의 가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논의가 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방안을 소개드리자면은 취업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군에 복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 추천하는 제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요. 네. 근데 매력적인데요. 이것 또한 예, 굉장히 매력적인데도 불구하고 관건은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 이제 고장난 명이라고 손바닥을 맞춰줘야 되는 네. 이제 그런 협조가 문제점들이 예, 있다라는 있겠군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원인 비금전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사회적인 인식의 제고와 그 가치관의 부여가
보다 근본적인 그런 그 예우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우 학생도 나왔지만은 병역 명문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책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측면에서보다도 이런 사회적이고 가치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의 의대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방안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 또한 장시간의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군요. 이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보상과 예우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학자금이라던가 학자금 면제라던가 취업 추천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검토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훈님의 가문은 지난해 최고의 병역 명문가로 선정돼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달라진 점들이 무척 궁금한데요. 도대체 뭐 집에서 몇 분이 그 병역을 이행하셨기에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3대에 걸쳐서 이제 총 13명이 이제 현역으로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표를 또 준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트리가 있고 여기 이렇게 3대 걸쳐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1대 할아버지 저희 인자하신 할아버지 여기 계시고 여기 이제 저희 아버지들이 5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계시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 계시고 이쪽은 3대. 여기가 3대 이제 손자들이. 그래서 모두 13분이 현역으로 병역을 하신 거군요. 그게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병역 명문가라는 제도를 잘 몰랐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통령 표창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뭐 집안의 남자들이 전부 그러니까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가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되게 그런 걸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아시고 이제 지원을 하셔서 되게 영광스럽게 이런 상을 수상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근데 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이후에 본인의 삶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뭐 혜택이나 뭐 이런 거 없나요? 명문가인데 그래도. 뭐 제 삶이 이렇게 막 달라지거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물론 가장 큰 변화. 혜택이 이제 있긴 있어요. 박물관이나 이런 뭐 이렇게 국가 시설이나 뭐 콘도나 이런 걸 이용을 아직 많이는 못 해봤는데 그런 혜택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긴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제 뭐 혜택일 수도 있는 그런 건 그 저희 집안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끼리 그 손자들끼리 특히 굉장히 사이가 더 좋아져서 이제 그 이후로 저희 이제 형제계도 막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1년에 2번씩 이제 여행도 계속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이제 뭐 스키장 같이 가자고 이렇게 형제계도 들어서 이렇게 그 구성원들, 가족 구성원들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그런 큰 혜택을 어떻게 보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든 제 병역을 떳떳하게 이행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모두 1062개 가문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습니다. 이 제도는 뭐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렇게 가족의 3대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해서 선양하는 사업인데요. 3대가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 이행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겠죠. 특히 우리 김영훈님께서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덕에 집안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됐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실 시간이 됐는데요. 먼저 안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병역의 공정성 확보는 그 단지 국방력의 건설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사회 통합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두말할 여지가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관점에서 그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그 논의를 살펴보자 그런다면은 징병검사 규칙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바꿔서
공정한 어떤 그 징병 검사, 그다음에 공정한 어떤 신체 검사 이런 그 법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노력이 좀 병행이 되고 나아가서 군 내부적으로도 생산적이고 건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자발적으로 오고 싶어하는 군대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건전한 어떤 병역 이행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들이 좀 진행돼야 되겠다. 방금 우리 소개하신 것처럼 병역 명문가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등등의 각종 어떤 그 문화적인 의식을 갖다 고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식의 제고가 역시 또한 병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공정한 병역 이행, 뭐 나아가서는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그 사회 지도층부터 이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고 모범을 보이는 그걸 통해서 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가장 그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누구는 군대를 가고 누구는 안 간다. 뭐 군대를 가는 게 오히려 억울할 정도로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역을 이행해서 1차적으로는 뭐 국가를 방어를 책임을 지고 나아가서는 이제 개개인을 보았을 때도 한층 성숙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군대라는 것이 그런 인식이 확산됐을 때 우리나라만의 정말 고유한 문화를 좋은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공정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렇게 생방송 함께하는 동안 총리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역 이행자의 위상과 자부심 제고가 필요할 것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홍승민님께서 병역명문가 3대 김영우 씨, 와우, 역시 병역명문가다운 면모를이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KT 올레 온에어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보내드린 두 분 토론. 오늘은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